삼성의 고민 부분만 잠깐 찍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97년 IMF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선진국의 주요 경제가 92년부터 실질적인 경제가 추락을 했고,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진단이에요. 그 이후에 이 격차가 뭐냐면은 빚이에요. 빚. 대출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대출이 굉장히 쉬워졌던 겁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근데 이게 다 거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품이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거품이 꺼질 건데, 자, 그런데 이즈음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이 쭉 잘 나갔는데, 그 잘 나갔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의 컨텐츠나 기술을 쉽게 파악을 하고 복제를 해서 요약을 해서 전달해주는 사원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기업에. 그래서 그런 사원들을 뽑기 위해서 스카이 대학 출신들을 뽑았고, 그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요약을 하는, 그게 공부의 어떤 하나의 요령이었으니까 과거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쫓아왔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롤 모델이 있었어요. 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을 독일이든 뭐 일본이든 미국, 영국 따라갈 만한 롤 모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빠른 추격자라고 해요. 빨리빨리 추격해서 그 기술을 따라잡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fast follow냐, 막 first mover냐, 그러니까 빨리 추격하는 거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거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삼성이라든가 현대,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산업들이 기술력이 더 이상 추격할 수 있는 롤 모델이 사라진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쯤입니다. IMF 이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은, 자, 앞에 어떤 커다란 목적이 있는데, 골이 있는데, 먼저 뛰는 사냥개가 있었고 뒤에 쫓아가는 사냥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얘는 뭐냐면은, 얘만 따라가면 언젠가는 이 사냥감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재 상황이야. 사냥감은 안 보여요. 얘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술을, 어떤 걸 특허를 내야지 돈을 벌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삼성이. 그런 상황에서 원래 지금까지의 특허 정책은 뭐였냐면은, 그물망처럼 그냥 특허를 쫙 내놓는 거예요. 그 중에 뭐 한두 개가 성공하겠지, 이런 거였어요. 근데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특허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이만큼 특허를 내놨는데 이게 전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특허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몇 조가, 특허 관리비가 몇 조씩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이 휴대폰이, 좀 복잡한 휴대폰은 약 2만 개의 특허가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만 개의 특허 중에서 해외에 특허가 있는 것들은 삼성이 저 폰을 만들 때, 저건 LG폰인데 아무튼 만들 때 로열티를 외국에 주는 거예요. 로열티를 주기 싫어서, 그리고 로열티를 받고 싶어서 특허를 내는데, 기술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장되는 기술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삼성의 고민이 뭐냐면은, 진짜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뭐가 돈이 되는 미래 특허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먼저 그쪽으로 연구 방향을 틀어서 거기서 특허를 많이 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앞에 먼저 사냥감 쫓아가던 사냥개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사방으로 갖가지 기술의 특허를 내면서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걸 주력으로 연구를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제가 된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명문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키우고 교육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쫓아가는 걸 되게 잘하는데, 자 이제 미래에 우리는 뭘로 돈을 벌게 될까? 예측해봐라 한 거예요. 예측해봐라.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첫째 겁이 나. 첫째는 틀리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정답이 있는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명문대든 기업이든 간에 자소서하고 면접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근데 심리학자들이 면접을 잘 못 보는 애들의 애들은 과거에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가 늘 정답을 제시했던 애들은 면접을 잘 못 보더라는 겁니다. 걔네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정답이 애매한 돌발 질문에 멘붕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항상 답이 있는 경우만 있었거든, 자기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학과가 좋다고 얘기했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정답이 있었어요. 1, 2, 3, 4, 5번 중에 답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머리가 적응하게 되면 인간의 두뇌는 2, 3년만 어떤 패턴에 적응하면 그게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하고 기업에서는 얘가 지원하는 학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돌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역량을 봅니다. 미래 예측 능력이라든가 창의력, 그 다음에 적응 능력, 응용력, 이런 것을 면접으로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중에 뭐였냐면은 공기업 서류 심사를 없애겠다 했어요. 정말 없애긴 없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면접을 8시간 동안 보는 겁니다. 7시간 동안은 인터넷으로 면접을 보고요. 마지막 1시간은 1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이라든가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면접이 더 힘들다. 나 시험 문제 풀고 싶다. 면접이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겁니다.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거나 인공지능을 컨트롤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둘로 나눠지지가 않는데, 근데 미래 사회는 정말 이렇게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컨트롤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둑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대결했는데 앞으로 굉장히 흥행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중들에게 굉장히 흥행하게 될 쇼가 뭐냐면은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요리 대결이에요. 로봇이 요리를 할 것이고요. 재료는 똑같이 줍니다. 그럼 셰프가 나오고 여기는 인공지능 로봇이 요리를 해요.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죠. 요리 결과가 나왔는데 맛은 물론 사람들이 보겠죠. 심사위원들이. 근데 이걸 로봇이 만들었는지 인간이 만들었는지 모르게 합니다. 인간이 이길까요? 이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최근에 인공지능 요리사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인공지능 로봇 요리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 음식 식재료의 향이라든가 맛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소스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소스를 대체하면서 이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납니다. 대체 소스 능력. 응용력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요리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마치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묘수를 써가지고 이세돌이 흔들린 것처럼 요리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미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로봇이 있냐면요. 제조업 쪽에서 일하는 한 2천만 원짜리 로봇이 하나 있는데 이 로봇의 특성은 뭐냐면은 사람처럼 손을 움직여요. 그런데 야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 사장이 로봇을.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그냥 로봇을 사요. 사가지고 얘는 프로그램 된 게 없어. 배우는 로봇이기 때문에. 야 우리 공장은 말이야 비닐우산을 만드는 공장이야.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렇게 끼우고 이건 이렇게 끼우는 걸 얘한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럼 사장이 가르치는 그 작업만 24시간 쉬지 않고 합니다. 계속 충전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3교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병원 하나 하려면 24시간, 8시간 동안 이렇게 3교대로 의사가 배치가 돼야지 병원이 오픈이 되는데 24시간 뭔가를 하는 로봇이 어떤 제조업이든 병원이든 들어갔을 때 3명을 그 의사 3명 내지는 그 인부 3명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지치기 때문에 휴가도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3명이 아니라 로봇이 하나 들어가면 제조업체에서 아주 숙련공이라 할지라도 한 5명을 자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로봇 의사가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의사 5명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단의 정확성과 수술의 정밀도가 훨씬 뛰어난 거야 또. 의사 로봇이. 그래서 그 2013년도, 11년도 지금 주로 영국에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의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있어요. 검색을 해볼 수 있어. 현재 내 직업이 뭡니다. 내 직업이 사라질 확률이 몇 프로인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사라질 확률은 거의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시기로 봤을 때 10년 후부터 대량 실업이 시작됩니다. 의사.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엄마들 중에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의사와 교사가 자기 자녀의 미래 직업이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솔직히 고백은 못하고 그냥 미소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내 애가 의사와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자녀가 15년 후에 몇 살쯤 되고 15년 후에 직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해보면 의사와 교사는 사라집니다. 없어요. 이게 지금 교육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고민이 뭐냐면 특허라는 게 보통 20년을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년 후를 예측하기, 10년 후를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에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뭘 소비할지를 여러 미래학자들, 저 같은 작가들한테까지 물어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 삼성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대다수의 미래학자들, 우리나라의 박영숙 씨라고 UN 미래포럼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분의 강의를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진국형 미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따라가기 힘든 미래 기술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로봇 기술에서 중국에 이미 뒤처졌거든요. 드론도 중국보다 더 못 만들어요. 인공지능 미국하고 유럽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로봇은 일본하고 중국에 뒤졌고요. 한국이. 인공지능은 유럽하고 미국에 뒤졌는데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또 법칙이 하나가 뭐가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지금 어제도 막 구글에서 검색하다가 제가 메모를 잘 안 해요. 그냥 아무튼 그런 법칙이 있다고 칩시다. 파레토의 법칙과 유사한 법칙이에요. 유사한 법칙인데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이 자연 상태로 경쟁을 하게 뒀을 때요. 기술력 1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보통 84%가 나옵니다. 2위가 몇 프로가 나올까요? 기술력 2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로봇이라고 칩시다. 이런 법칙이 있다니까요. 2위가 자 그럼 100에서 84를 빼면
16이 남잖아요. 16. 2위를 봤어요. 2위. 그럼 기술력 2위가 시장 점유율이 보통 몇 프로가 그러니까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미래에는요, 정부가 기업을 규제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정부가 힘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왜 힘이 사라지냐면은 세금을 내는 놈이 없는 거예요. 직접세든 간접세든 무슨 특수 목적세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주요 세금이 어디서 나오죠? 기업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기업이 갑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어리 돼요. 이게 미래예요. 아무리 법률로 규제를 해도 기업은 다 빠져나가요. 아예 국가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막 규제를 하잖아요. 그럼 나 이 국가랑 거래 안 해. 이렇게 기업이 그냥 딴 데로 가버려요. 근데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5천만 명, 시장이 작은 국가는요, 기업이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왔을 때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테슬라를 여러 가지 규제로 묶어요. 한국 시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나 한국에 진출 안 해. 나 중국하고만 거래할 거야.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테슬라가 한국에 와서 자동차를 팔아서 낼 수 있는 세금마저 사라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기업이 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2위가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15%가 나오더래요. 84%, 15%, 3위 업체가, 기술력 3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1%밖에 차지하지 못해요. 경제학에서 이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로봇에서도 3, 4위예요. 인공지능에서도 3, 4위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다 합쳐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션은 1%가 안 돼요. 중국, 일본, 유럽, 미국이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뭘 하고 있어요? AI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부터 인공지능을 연구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법칙이 엄연하게 있는데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게 강력한 플랫폼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구글 내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원한테 주는 연봉이 1조예요. 1조를 받고 연구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AI 연구하는 연구원한테 1조를 줄 수 있는 정부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아마 많이 주면 10억 정도는 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비용이라든가 시간, 그동안 쌓아놨던 기술력에서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기적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키우자는 게 제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좀 절망스럽지만 상당히 전망이 어둡지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